어느 경우엔 더 깊이 그 가난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 스스로 깨닫고 찾아낸 절대절명의 방법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렸을 적 육성회비조차 못 내던 가난한 아들은 성장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질문에 이끌려 20년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이곳 캐나다에 와 여성 전문 패션 쇼핑몰 법인을 경영하며 경제적 자유를 목전에 앞둔 꿈을 이룬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저에게도 매우 초라했던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던 평범한 젊음이었죠. 이런 저의 무능한 20대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제 자신에 대한 답답함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무작정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숨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종로 서적에서부터 그저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저도 모르게 한 곳에 멈춰섰고 홀린 듯 그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찾았던 종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낯설었던 그곳 탑골공원. 저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른함, 무력감, 그때의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조차 설명이 불가능했지만 그 와중에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 만큼 절대 초라하게 늙지 말자. 또한 돈 없이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젊음을 절대 지금처럼 보내지 말아야 돼 라는 말이 지독하게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고, 지금도 저에게 단 1mm의 나태한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내뱉어지는 이 말이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 이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매년 생일 때마다 그곳을 찾아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부자가 왜 되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간절한 이유를 되새겼고, 심지어 캐나다로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도 그곳을 찾아 고향의 모리 대신 저의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내 꿈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 답을 얻기까지 제 10대와 20대 모두를 허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전에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었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커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커지는 또 다른 마음 하나. 이 세상 어딘가에도 그때의 저처럼 그 이름 모를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제3의 또 다른 내가 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에 이끌려 지금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또 다른 생각 하나. 왜 나는 그 긴 시간을 삶의 중심 없이 살았던 걸까? 그 답에 이르고 나니 허탈한 헛웃음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긴 시간을 버티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대학을 가면서도 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며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갔어야만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대학을 간 거고, 적성에 맞는지도 모른 채 대학교를 졸업하니 4년간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뼈 빠지게 공부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장을 들어가고 잡히지도 않는 희미한 삶의 목표를 위해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었고, 그렇게 의미 없이 나이가 들다 보니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누가 돈을 벌었다 하고 그 들리는 소리에 뭔가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고,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저 남들처럼 주식에, 부동산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막연한 부자를 꿈꿔왔습니다. 그런 막연한 목표, 남들처럼 살아왔던 그 노년을 저는 그 탑골공원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불명확한 부자의 꿈을 이 세상이 결코 가만두지 않음을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최소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 공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진지한 내 삶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던져보시길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질문이 뚜렷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그 목표까지의 그 힘든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면 총칼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이 무서워 피난 가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그런 우리를 세상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내 걸어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용기가 있는지, 그럼에도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자신이 있는지, 그 질문의 답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질문의 답이 뼈에 사무칠 만큼의 깊은 답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얻은 그 답으로 인해 이끌림을 당할 것이고, 매 순간 고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야말로 지금의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인도해줄 유일한 인도자인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한 이수영 회장이 유퀴즈에 나왔을 때 조세호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남의 것 세려고만 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재산이 몇천억 원이네. 누가 빌딩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네. 주식으로 누가 단 하루 만에 몇십억을 벌었네 등등.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두고 백세를 앞두신 저희 외할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접 떤다고 남의 주머니에 몇천억 원보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원 하나가 더 귀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돈이 되는 것,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것.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돈이 되는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그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를 일컬어 천재 사업가, 세계 제1의 부자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던 당시 주가 4불이었던 테슬라를 지금의 테슬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겪었던 세상의 질타와 과정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고통들이었는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 수많은 질타와 고통들을 감히 능히 견뎌낼 것이다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에 편히 앉아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박난 사장님들조차도 일반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확신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어 마을에서도 소문난 자수성가한 만석군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찾아왔던 청년의 성화에 못 이겨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던 그 청년은 만석군 부자의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그 자수성가한 부자가 청년에게 이런 제안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마을 어귀 절벽 끝에 외진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낭떠러지 허공 위를 가로질러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뻗어 있다. 그 나뭇가지 끝에 벌거벗은 채로 오직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일주일을 버틴다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낭떠러지 위 마른 가지 위에 매달린 만큼의 간절함, 두 주먹이 아닌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버틸 만큼의 절박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어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의 배포. 부자는 그 청년의 그것들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안드라 누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2배로 생각하라, 2배로 노력하라. 그것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다. 한국갤럽이 전국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남녀 12,959명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기상시간을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상시간은 오전 6시 30분. 이 중 6시 때에 기상한다는 사람들이 32%, 7시 때에 일어난다는 이들이 26%, 6시 이전에 일어난다는 사람들도 24%나 되었고, 8시쯤에 일어난다는 이들도 16%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라는 책에서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들의 평균 기상 시간이 5시 45분, 평균 출근 시간이 7시 47분이라고도 답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일컬어 천재라 합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윈도우를 개발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6살 때 부모에게서 주식 통장을 선물받아 858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재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더욱이 주식 통장을 선물해주는 부모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고, 이런 우리가 부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보다 2배로 생각해야 하고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만 합니다. 상위 10%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탑골 공원에 그들처럼 그렇게 노년을 보낼 것인지. 한때 유행하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보고 제발 부자로 살라고 등 떠민 이들도 없습니다. 목이 마를 것 같아 물가에 억지로 끌어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어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신이 자신들과 똑같이 인간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 역시 동일하게 주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오직 한 가지 능력만 남겨줬다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선택할 순 없지만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좌절할 권리도 실패할 의무도 내 귀한 삶을 가난한 삶으로 끝낼 그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 모두는 오직 행복한 부자로만 살아야만 하는 책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대단한 여정을 시작한 한 대견한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에 노력으로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놀 때 같이 놀고는 싶긴 한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혼자 남아 이렇게 연습을 하면 뿌듯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집니다. 운동선수라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 말을 들은 임성호 씨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러니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었어 라고 말한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었다라는 것이라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재능이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답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비록 평범하게 태어났어도 비범한 생각과 노력이라면 나 스스로를 비범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지난 20년간 제 스스로를 증명해왔던 탑골 공원에서 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저 맹목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어떤 이는 그 차이가 너무나 작기에 이를 무시함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비록 작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깨닫고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그 작은 차이를 이용하여 0.9%의 부자, 전세계 10경 3,200조 원 중 44%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0.9%의 갑부들, 그들을 초갑부로 만들어준 그 방법들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깨달아 저를 가장 빨리 부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했던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했던 방법들 중에서 3가지만 엄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자의 문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9%의 부자들이 했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들만의 비법 첫 번째 키맨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들 모두는 0.9%의 초갑부들인 동시에 자신들의 부를 스스로 일궈낸 자수성가형 부자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까지의 창업주들 역시도 맨 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지금의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던 그들만의 비법이 들어있는 그 마법의 상자를 간절히 열어 행복한 부자가 되려는 우리들에게도 열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의 키맨은 그 맛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키맨이고 광고회사의 키맨은 아이디어를 차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키맨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증권회사를 다닐 때 대학 후배로부터 자신이 여의도에 이태리 레스토랑을 오픈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마침 회사에서도 멀지 않아 동료들을 이끌고 기업 축하차 방문을 했습니다. 꽤 넓은 홀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과 좌석들, 눈이 즐거웠던 만큼 맛도 나쁘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폐업의 후유증으로 몇 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모든 모임에서도 두문분출했던 그 친구가 모습을 드러낸 건 4년이 지난 후였고 자신의 실패를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친구는 자신의 사업에서의 키맨이 주방이 아닌 마케팅이라 믿고 있었고 카운터에 앉아 인맥들을 통해 전화를 돌리거나 홀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만 집중을 하며 나름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했지만 정작 레스토랑의 맛에 키를 쥐고 있던 키맨인 주방장은 그 열정이 식어가면 신메뉴 개발은 시행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자신의 사업의 키맨을 진정코 몰랐었는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그 과정을 무시했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 어느 쪽이든 그 친구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 키맨을 무시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입니다. 실제로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지만 그 키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 역시 정해져 있죠.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만약 열심히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엔 부자들로 넘쳐 났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적은 이유는 분명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그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참혹하고 비참하게 교훈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년도 훨씬 전인 어느 날 한 프로그램에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키맨에 진심으로 충실하여 성공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음식의 음자도 모르던 한 중년 남자가 서울의 한 변두리에 1층도 아닌 2층에 그것도 오직 단 한 가지의 메뉴, 대한민국의 김씨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흔하다는 김치찌개 단 한 가지 메뉴만으로 식당을 오픈했는데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좁고 비좁은 그리고 그리도 불편했던 계단을 가득 채우면 물론 도로 밖까지 이어진 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신이 세대로 있던 건물을 사들여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의 예상치 못했던 성공 신화에 주목할 때 저는 그 흔한 전단지 광고 하나 없이 1층도 아닌 2층에서 삼겹살집에 가면 서비스로도 주는 그 김치찌개만을 팔아 그 짧았던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중년 남자의 숨겨둔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잦은 실패로 무척이나 가난했던 그 중년 남자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흔한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김치찌개에 사활을 걸고 승부를 보기로 결정한 후 김치찌개의 키맨이 되기 위해 6년의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합니다. 최초 인연은 김치찌개의 가장 기본 재료인 배추를 알기 위해 어떤 지역의 배추로 만들면 어떤 맛이 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배추를 어떻게 재배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보냈고 이후 2년은 고춧가루 사용법 즉 어느 지역의 고추를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보냈으며 마지막 2년은 전국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최적의 조화를 터득하기 위해 보냈다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인고의 세월을 노력으로 보내고 난 후 오픈한 그 식당을 세상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마부, 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낭중, 지축, 주머니 속에 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송곳의 날카로움은 절대 숨길 수 없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당시에 깨달았던 제 삶을 이끄는 또 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 온갖 고생 끝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을 때 여성 전문 패션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겠다 결심했을 당시 저는 한국에서 직원을 통해 운영해본 것 말고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대해 그 어떤 경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조차도 그저 전원을 켜고 끄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을 앞에 두고도 기억자도 모를 만큼의 무지했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키맨부터 되어야만 했습니다. 혼자 유튜브와 구글 등으로 독학으로 공부하여 컴퓨터 구조를 공부했고 당시 기성 제품으론 존재치도 않았던 고사양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여 이를 통해 당시 가격으로 1000불 가까이 아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조립한 컴퓨터를 지금까지도 직접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본래 목적이었던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만들기 위해 이커머스 회사의 키맨이 되리라 결심했고 매장을 닫고 난 후에 주경야독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그러던 중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워낙 경험이 없었던 탓에 2년간을 수많은 실패와 시간 그리고 돈까지 날려가며 완성을 했지만 쇼핑몰이 쇼핑몰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포토샵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웹디자인을 시작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금의 쇼핑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쇼핑몰을 오픈하고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들은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의 직격탄을 역시 피해갈 수 없었고 저는 당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판단하고 코로나가 발발하고 한 달이 지나 2달이 되어갈 무렵 당시 운영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모두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바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주위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막대한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고 지금까지도 재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커머스 비즈니스로의 전환까지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지 못했었더라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지금 잘 되는 매장들에 집중을 해야지. 뭐 그렇게 무식하게 직접 하려고 그래. 돈 주고 시키면 되지. 당시에 제 주위의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나만의 키맨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제 인생의 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그 3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 캐나다에 처음 와 했던 그 수많은 고생들을 다시 시작해야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등과 손에 땀이 절로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유튜브를 통해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며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쇼핑몰 제작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직원을 채용하여 쇼핑몰을 만들려 했던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태해지려는 욕심과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 했던 당시의 그 어리석음을 이겨내니 남들이 어렵다는 이 현실 속에서도 쇼핑몰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를 아껴 연간 약 30만 불, 하나로 3억이 훨씬 넘는 인건비와 비용을 아끼면 물론 가볍고 날렵한 조직으로 재탄생시켜 지금까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부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꿈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이들과도 교체될 수 없는 unchangeable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키맨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지금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코로나, 전쟁,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귀한 기회까지도 함께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이상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이 세상은 제게 부자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내 돈을 현명하게 지켜내는 것 역시도 매우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들만의 전문적인 경쟁력을 갖고 이 세상과 맞서 우리의 꿈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부자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설사 그것이 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뜻이 있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제 아무리 두껍고 깊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 감춘다 할지라도 그 날카로움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움의 자신감을 내 스스로 무장할 때 그리도 차갑고 냉정했던 세상은 나에게 두 팔을 벌려 내가 그토록 간절히 가고자 했던 그 길, 행복한 부자의 길로 비로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진심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 우주에 명하시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십시오. 그 노력에, 그 간절함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조차도 크고 비밀한 기적들이 여러분 주위 곳곳에서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든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 중요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깨닫고 그 어느 누구와도 교체될 수 없는 불변의 키맨이 되겠다 결심한 우리를 향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자신의 책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겨내기 위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를 살았던 나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차고 훨씬 더 열정적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결심한다.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연습실에 들어설 때부터 나는 또다시 결심한다. 어제 했던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더 하리라. 어제 했던 연습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더 길게 연습하리라. 어제를 넘어선 오늘의 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최고의 키맨이었던 한 사람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내딛는 그 첫걸음에 역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일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삶에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췌장암으로 병색이 만연했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4S 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 자신이 직접 세운 CEO 팀 쿡에게 불같이 전화하여 아이폰 4S 그 다음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급히 불렀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했던 팀 쿡은 바로 다음날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키맨 스티브 잡스. 그는 자신의 일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진정한 키맨이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할 때,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스스로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제를 이기려는 비범한 노력과 나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절대 평범치 않은 황홀한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데 결과를 얻으려는 나를 어찌 기대할 것이고, 실천이 없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려는 나인들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없이 실천하는 나를 기대할 수 없고, 그 확신이 없이 시작점에선 나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먼지 날 때 들어가 아스팔트가 깔리면 그때 나와라. 60, 70년대 강남 개발 시절 모두가 주춤할 때 그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켰던 원칙입니다. 0.9%의 초갑부들, 그리고 상위 10%의 부자들 모두가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 땅을 파고 기다리며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함은 물론 그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아갈 줄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지만 현대그룹을 일군 고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사무실에 나와 그 많은 경제신문들을 일일이 탐독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업의 아이디어, 시장 점유율 단 1%도 채 되지 않던 한국조선업의 기회를 보고 시작하려 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이는 단 한 명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원 지폐 한 장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영국에서 4,300만 달러, 약 510억 원의 차관을 들여와 울산에 공장을 지어 한국의 지도까지 바꿔가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33%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 미쳤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손에 장을 지질 때 나는 현대를 조선 사업으로 성공시켜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승천하겠다. 코로나를 예견하고 남들보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위협에서 건져내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힘, 한국보다 20년이 뒤처진 캐나다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승부를 걸 수 있었던 확신도 세상에 알려주는 아주 작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기 가능했던 것입니다. 증권맨 출신이지만 주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빠짐없이 그날그날 주식 관련 뉴스를 보는 이유, 비록 캐나다에 있지만 우크라이나, 중국의 동향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 대한민국 정치판에 혀를 차기보다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BTS의 그룹 활동 중단에 아미들보다 더 공감하며 그 이슈가 몰고 올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이유, 그 이유들의 중심에는 매우 뚜렷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돈이 있고 그 곳에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범함의 노력도 가려는 방향이 뚜렷해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도원지기, 먼 길을 달려야만 천리마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 난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고물가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유가 시대, 여기에 환경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지금의 현실이 두려운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이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과 초조를 보기보다는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여 키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9%의 부자들이 했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들만의 비법. 두 번째,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가 되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키맨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김치찌개를 오픈하면서도 장사꾼으로 성공하겠다는 것과 사업가로 성공하겠다 하는 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치찌개 사장이
만약 자신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그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는 단지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나와 김치찌개를 끓여야만 자신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김치찌개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신의 수입 역시 중단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의 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키맨의 단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그럴 수 있다면야 어느 누구라도 이 방법을 마다하진 않을 것입니다. 키맨이 되어야 한다. 부자들만의 비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0.9%의 초갑부들이 했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들만의 비법 두 번째,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가 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의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는 경제 행위로서 경영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경제 원칙이었습니다. 이 경제 원칙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기도 한데, 부자들은 이 원칙을 장사꾼에서 사업가, 기업가로 신분 상승할 때마다 적극 활용했고, 이를 통해 남들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장사꾼, 사업가,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준하여 어떻게 해야 장사꾼에서 벗어나 사업가 혹은 기업가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이 절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구속에서 벗어난 한 분, 253만원 으로 시작하여 17년 만에 5천억의 자산가가 된 스노우폭스그룹 김승호 회장.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책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이 장사꾼과 사업가 그리고 기업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명백한 근거를, 그리고 그 차이를 사례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부부의 고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년 365일 항상 붐비던 식당 몇 개를 운영하고 있던 그들 식당 주변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식당들이 문을 열었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본인들의 음식들보다도 맛은 물론이거니와 근본조차 알 수 없었던 젊은 친구들이 문을 연 그 식당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일궈왔던 수십 년의 업적들을 단숨에 위협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했습니다. 이에 김승호 회장은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돌며 본인들이 추구하는 맛을 지키기 위해서만 애를 썼던 단순한 요리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그저 맛집을 운영하는 장사꾼들이었고, 반면 그 젊은 친구들은 물론 어쩌면 당신들보다 맛은 떨어지었을지언정 보다 저렴하고 빠른, 그리고 손님들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 맛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거기에 대해 당신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브랜드 이미지까지 만들고 이에 맞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갖췄습니다. 이렇게 갖춰진 매뉴얼로 성공한 식당들을 모델로 삼아 제2, 제3의 또 다른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춘 그 식당들을 연달아 열어 성장했고, 그 성공 모델들을 매뉴얼화, 시스템화시켜 결국에는 그 젊은이들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공이 가능한 매장들을 몇십 개를 운영하게 되면서 당신들이 몇십 년간 쌓아왔던 그 업적들을 단숨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저 음식을 파는 장사꾼들이었고 그 젊은이들은 시스템을 파는 사업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208조, 120개국 나라에서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에게 이것 하나를 팔아 연 매출 246억 달러, 2006년 세계 100대 브랜드 9위에 선정된 당시 브랜드 가치 하나로만 275억 달러, 하나로 26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메가 프랜차이징 브랜드, 그 이름은 바로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시작은 미국 대공황 시절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두 형제가 의기투합하여 시작한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맥도날드를 창업한 맥도날드 형제, 그리고 이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레이 크록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The Founder에서도 장사꾼과 사업가, 기업가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954년에 문을 연 맥도날드는 당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식당은 주문 후 30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바쁠 때는 주문한 음식조차 주방장 마음대로 내어와 울자 겨자 먹기식으로 먹었어야만 했고 거기에 비싸기까지 했는데, 이에 맥도날드 형제는 당시의 주문 시간 30분을 단 30초로 줄이는 파격에 당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최저 가격 15센트와
거기에 막까지 더하여 그 일대를 평정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개량화하고 정량화하여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동일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진정한 패스트한 푸드의 원조가 됩니다. 그런 혁신과 파격 자체였던 햄버거 가게를 본 세일즈맨 레이 크록은 그 자리에서 혼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프랜차이즈를 제안했지만 그들은 이미 시도해보았다며 이런 자의 일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향해 레이 크록이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맥도날드 형제가 단 두 단어로 일축해버립니다.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 자신들 역시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려 했지만 맛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아 실망했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맛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획을 과감히 포기했다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맥도날드 형제의 그 모든 것을 사겠다는 레이 크록에게 맥도날드 형제가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30초, 최저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니야, 우리지. 이 말을 들은 레이 크록은 차분하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물론 당신들이 이 맥도날드를 만들었지, 맞아.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햄버거 맛에만 집중했던 장사꾼에 불과했어. 그 맥도날드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 세상에 직접 알린 기업가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나야. 예약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탐내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장사든 사업이든 그것이 기업이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강가에 나가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업으로 사는 것과 어선들을 불러 모아 망망대해에 나가 참치들을 잡아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 내 삶에 대한 욕심과 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가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 이에 대해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맞서 대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사업가의 길이, 기업가의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부자의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산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사꾼과 사업가, 기업가의 가장 큰 차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을 팔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생각과 비범한 노력이 그리고 안목이 절실함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이제 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사업은 가장 황홀한 예술. 사업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세상에 존재치 않는 장르를 만들고 개척하여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제 스스로 내린 이 정의에 이끌려 20년 이상을 사업가로 살아왔고 그 고된 굴곡을 견딜 수 있었음은 물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 그리고 기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 총 5가지로 압축하여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요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화 시킨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간단히 떡볶이를 예로 들어보면 최적의 가래떡을 볶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느 지방의 쌀로 만들 것인가, 어느 정도의 굵기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할 때 둘 다 맛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원가의 개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래떡의 굵기는 생산 원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래떡 굵기가 단 0.5mm만 굵어져도 쌀의 함량이 늘어나니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맛과 생산 원가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굵기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내어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고 제때 주어야 한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가족들과 떡볶이를 먹는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이 좋은 떡볶이를 보기에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브랜딩화 한다고도 하는데 포장지, 메뉴판, 여기에 가게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고 간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맛이 좋은 떡볶이를 보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매장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손님 응대 시에 대사, 용모, 그리고 심지어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까지 나가는 시간까지 체크하여 매뉴얼화합니다. 이때의 모든 기준은 사장인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필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이 안 나왔다면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원하는 수준의 매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고되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는 프랜차이즈 준비입니다. 상권 분석, 주 고객층 분석, 그리고 회계 분석까지.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여 프랜차이즈 회사와 너무나 손쉽게 계약을 맺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월급쟁이 쳇바퀴 게임으로 되돌아가는 악수를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제 아무리 힘들고 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내가 심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가장 가치있고 알차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엔 절대 공짜란 존재치 않습니다. 혹시 경제 고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전고도라고도 불리우는데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지점을 일컫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그 먼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올라서야만 하는 곳인데 35,000피트까지 급상승하여 올라서야만 움직이는 길 위에 기체를 실어 최소한의 연료로 순항할 수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떠나 급상승해야 하기에 전체 연료 중 무려 7에서 8%나 되는 막대한 연료를 쏟아 부어야만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45도에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자동차가 연료를 쏟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순항을 위해 막대한 연료를 쏟아 부어야만 경제 고도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자유의 목적지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경제고도, 안전고도까지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노력의 2배 이상을 쏟아 부어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고, 그때서야 흐르는 기류를 타고 순항하여 우리가 목표했던 경제적 자유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5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오로지 실패만 거듭해왔던 가난한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악착같이 거머쥐었고 드디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 한 경영대학원에서 그를 초청했고, 그가 지금 그 강연을 시작합니다. 저를 보고 52세에 맥도날드를 시작해 하루아침에 벼락 성공을 이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52년의 삶 중에서 30년이라는 외롭고도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금껏 끊임없이 준비해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고.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와 끈기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만으로도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난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고 그 능력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속담이 될 정도로 가장 흔한 것이 이 세상이다. 교육만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로 넘쳐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끈기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때 그가 쓴 단어는 consistency, 일관성 대신 persistence, 집요함이었습니다. 당시까지 그는 일주일에 35불을 받으며 종이컵을 팔던 세일즈맨이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를 팔거나 연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52세의 중년의 세일즈맨,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과 스타벅스 CEO의 삶이 다른 이유, 전국에 소문난 도넛 가게 맛집 사장과 던킨 도넛의 CEO의 삶이 다른 이유, 창공을 날아가는 새를 향해 활을 쏘면 최소한 멀리라도 가지만 몇 미터 앞 담장 위에 그려진 표적을 맞추기 위해 활을 쏘면 그저 바닥에 처박힐 뿐입니다. 0.9%의 부자들이 했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들만의 비법. 세 번째, 돈을 지배하는 방법.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도 가난한 것은 온전히 당신 잘못이다.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절대적 키맨이 되고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를 알며 그들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0.9%의 그들이, 상위 10%의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지배하는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도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을 벌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임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돈과 그들이 지배하는 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의 정상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날개 없이 추락하지 않기 위함이고, 또한 돈을 벌되 돈에 구속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바,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다. 제 아무리 화려한 방법과 비법이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돈을 지배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돈을 지배한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율이 흐릅니다. 그 짜릿하고 황홀한 전율,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심지어 잠까지 쪼개가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존 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지만 정작 인간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 인간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돈, 그 돈을 평생 지배하고 살았던 한 사람, 소위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관노의 신분으로 태어나 이를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여 조선 중기 최대의 무역상인이 된 거상 임상옥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등하기가 물과 같은 재물을 독점하려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비극을 맞이할 것이며,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재상가는 언젠가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파멸에 이를 것이다. 당대 최고의 거상이 되고 돈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는 무서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돈을 지배하기에 앞서 돈의 마음을 먼저 읽기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뜻대로 복종시켜 다스린다. 돈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물건. 평생 남들이 꿈꿔 보지도 못했던 막대한 부를 얻은 거상 임상옥, 자신이 길들이고 지배하고 있던 돈이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지 못하도록 이를 항상 경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술잔을 기울이고 차를 마실 때마다 매번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돈의 무서움을 잊지 않기 위해 가득 채우려 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개영배, 즉 가득 채워짐을 경계하는 잔, 이 잔을 통해 자신을 다스려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재물과 돈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평상시엔 매우 유용한 하인 노릇을 하지만 언제든 돌변하여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포악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의 이중성과 무서움을 잠재우고 돈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음의 답을 우연찮게 마주한 한 프로그램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통용으로 불리는 강용욱 씨가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견주분들은 각기 다른 문제들을 안고 출연 신청을 합니다. 자기 주인을 문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다. 심지어 자신이 키우는 개임에도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쁜 모습에서 어떻게 저런 폭력성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귀여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애완견들이 정작 야생 늑대의 자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강용 씨가 제시하는 문제점들. 첫째,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에 대해 너무 모른다. 두 번째, 하여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을 다룰 줄도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치고 과다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훈련의 마지막, 본인이 했던 훈련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견주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첫째, 내가 너의 주인임을 각인시킬 것. 둘째, 이제껏 보여주었던 애정을 모두 거둘 것. 이름도 부르지 말고 쓰다 듬지도 말고 철저하게 무관심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 본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 절대 틈을 보이지 말고 반복 연습을 할 것. 거듭 시청을 할 때마다 강용욱 씨가 제시하는 이 솔루션들이 소름이 돋을 만큼 돈과 우리와의 관계와도 너무나 매우 닮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대해야만 하는지, 돈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돈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지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내가 돈
너의 주인임을 각인시켜라.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께서는 자신의 책 돈의 속성에서 돈에 인격이 있다 라는 말과 함께 돈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인격이 있다라는 말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돈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영욱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은 애완견과 같고 그러하기에 더더욱 돈에 지나친 애정을 주어서는 안 됨을 앞선 사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권 회사를 다닐 때 읽었던 경제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저는 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전략적으로 사랑하고 차갑게 일하도록 만들어라. 돈을 좋아하되 돈을 절대 사랑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돈, 내가 아니라 일임을 각인시켜라. 슈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은 일의 기쁨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창조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절대 얻지 못한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헌데 이런 일과 돈의 관계에서 내 삶의 중심에 어느 것을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여깁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쌓이는 건 피로감뿐이죠. 돈은 절대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복종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고 찌질한 남자보다 쿨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 그의 중심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지배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끊임없이 훈련하라. 돈은 기르는 애완견과 같아서 조금의 틈만 주면 언제든 주인인 나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각인시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않도록 훈련을 거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뒤에 제가 깨달은 최고의 방법은 솔선수범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문을 열고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돈이라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부자가 됨에 있어 좋은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건 역시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3년. 그 유효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내 남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남자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 행복한 부자로서 나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방법,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정해진 단계와 코스란 물론 존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돈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부르지도 않았던 돈이 꼬리를 흔들며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종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이란 절대 먼저 부른다고 해서 오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 말라 붙든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함은 절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딛은 힘찬 여정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혼신의 힘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중심을 다시 채워주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 행복한 부자되기 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키맨이 되는 것도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가 되는 것도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이 모두는 행복한 섬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데 우리가 지배하려는 그 돈들이 자신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주인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억짜리 돈은 1억짜리 주인을, 10억짜리 돈은 10억짜리 주인을,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돈들 역시도 자신이 모실 주인을 매 순간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돈이 아무에게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000억짜리 돈이 100만원 크기의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진 않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크기의 사람인가? 설사 비록 내가 현재는 100만원만큼의 사람일지라도 내 노력에 의해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는가? 내 노력에 의해 그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가장 큰 행운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제복이 없다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평균 10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런 그들을 세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졸부와 갑부 그리고 소위 하늘에서 내린다는 천부로 나누고 있는데 왜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누구는 평생에 걸쳐 10억의 재산을, 누구는 100억을, 누구는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에까지 이루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점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그토록 나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는 부의 그릇과 돈의 크기를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하기 좋은 날에 뵙는 경제적 자유민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회사 규모가 성장할 때마다 매 순간 반드시 갖추고 키워야만 하는 기본적 소양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돈의 크기를 넓히기 위한, 돈의 경험을 갖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 5가지를 추천드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20% 미만의 돈으로 투자 경험을 먼저 쌓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혹은 비트코인이 아닌 내 주변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먼저 투자하여 수익성에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아닌 잘 아는 곳에서부터 돈의 경험을 먼저 쌓으라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 확률을 줄여 내 투자 의지를 꾸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투자는 모름지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6살 워렌 버핏이 당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주식이 아니라 껌과 콜라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하기에 앞서 미리 수익률을 점쳐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설사 목표한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돈을 버는 관점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투자한 후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만 하는데, 무엇 때문에 수익이 났고 무엇을 놓쳐서 목표한 수익률만큼을 내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되면 다음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보다 성장한 상태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투자도 영어 공부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지 않으면 그 감각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멈추는 순간 돈은 무섭게 이를 알아채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며,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동안 나에게 머물렀던 그 돈들조차도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며 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히도록 매 순간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경험한 만큼 돈이 몰리는 것, 성공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돈은 검정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성별도 나이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제껏 제가 경험했던 돈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얼마까지 돈을 모아보셨나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수익을 내보셨나요? 선뜻 답변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그저 모은다는 것과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 그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차이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고 통제해 보았는가에 대한 경험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일지라도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들을 공부 등의 방법 등으로 더욱 자신만의 능력으로 키워나가게 되면 돈이 블랙홀처럼 모이게 되면 물론이고 평생 이룰 수 있는 돈의 양까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최대 주주이자 회사 대표인 워렌 버핏은 6살 때 받은 용돈을 은행에 착실히 모아두기보다는 당시 1불도 채 되지 않았던 돈을 껌과 콜라를 사 소매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그 일부를 통해 얻었던 수익 경험으로 주식 공부를 하고 또한 리스크를 감당하며 11살 때 주식에서 처음으로 $200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었던 $200의 경험은 워렌 버핏이 15살이 되던 때 저축 대신 자신의 고향 오마하 북부의 농지 49,000평을 손수 사들였고 17살이 되면서는 생애 처음으로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18, 19살이었던 워렌 버핏은 본인의 한 달 수입이 벌써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매 순간 얻은 돈에 대한 경험들과 끊임없는 학습 능력을 더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잡지 속 여성 연예인 수영복 전신 브로마이드를 친구들에게 팔기 시작하며 얻었던 돈의 경험은 건설 회사에서 일할 때로 이어졌고 당시까지 모아두었던 돈을 이용해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며 돈을 모아 사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던 당시의 기억은 제가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이야말로 돈에 대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끝내는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는 날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설사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겐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좌절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행복해야만 할 의무만 있습니다. 작동하기 위해 설명서가 필요한 제품들 대개는 끝끝내 고장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비전에는 분명한 이유가 절실히 필요하죠. 나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나는 왜 오늘 살고 싶은가?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런 나를 이끄는 영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겐 아직 꿈꿀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정상을 향하여. 우리들 그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 삶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행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단지 그곳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돈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 부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돌아 이제서야 경제적 자유를 목전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의 힘을 지배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일까?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의 힘을 지배하길래 돈이 계속해서 머물게 함은 물론 오히려 돈들 스스로가 몸집을 불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그 중심의 부자들이 돈에 관해서는 절대 믿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저 역시 돈의 힘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힘을 지배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른 부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첫 번째, 돈에 관해서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입니다. 차고에서 애플 1을 직접 만들어 히트시키고 난 후 애플 2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을 찾았을 때 스티브 잡스는 생산 담당자와 원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애플 1의 생산 원가를 훤히 알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에게 생산 담당자는 기대 이상으로 원가비를 청구했기 때문인데 스티브 잡스가 생산 담당자에게 그 근거를 물으니 창업 초기에 스티브 잡스를 무시하며 생산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회계학에는 표준 원가라는 것이 있어. 그 설명을 잠자코 듣고 있던 스티브 잡스는 되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그 대답에 생산 담당자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들 해. 그 사건 이후 스티브 잡스는 6개월간 그 표준 원가라는 개념을 파헤쳤고 그 결과 그들이 한 대답, 원래 그렇게들 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함이고 또한 관행에 길들여진 노력을 기피하려는 가난한 자들의 핑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스티브 잡스는 맥킨토시 자동화 공장을 설계 시에 기존의 관념적 표준 원가라고 하는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마다의 원가를 단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회사를 비용 누수 없이 철저하게 경영했고 사후에도 이처럼 경영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무시하고도 남을 그 작은 궁금증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집요함이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증권회사를 다닐 때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주말을 이용해 회계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두 가지의 의문점이 저를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년 12달 똑같은 날에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정확히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야근까지 하는 걸까? 두 번째는 매달마다 세금을 더 떼인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환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떼었다라고 화를 내기는커녕 마치 무슨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여기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거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에게 돌아온 대답 역시 원래 그렇게들 한다였고 꽤나 귀찮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쉬는 주말과 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에 대해 공부했고 몰입하여 알게 된 것들을 원천징수 시스템으로 만들어 엑셀에 저장하여 제일 먼저 이제껏 원천징수 된 것들과 일일이 대조했는데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회계팀의 말만 믿고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제가 알아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계팀과 적잖은 마찰도 있었지만 단돈 10원이어도 이유 없이 그것도 타인의 무능함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이를 항변했고 결국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재환급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깨달음 이후 저는 캐나다에 와 사업을 하는 지금까지도 부가세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원천징수 거기에 법인세 신고까지 거의 모든 세금 신고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아 얻게 되는 기장료 절세를 통해 내는 세금들을 직접 통제하여 얻는 금액까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지금도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거라 여기지만 제가 지금껏 알게 된 돈의 진정한 힘은 강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진정코 무서웠던 이유는 신기루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었고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신기루 같고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기에 부자들은 철저하고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돈을 통제하려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돈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은커녕 오히려 돈이 자신에게서 더 빨리 새어나가도록 자동차와 외모 그리고 쇼핑에 집착하여 돈이 더 빨리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 메가 히트를 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패러디되고 있는 부자 되세요. 당시 무지했던 저는 그 광고에 카드를 쓰고 나를 부자처럼 치장하면 광고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자를 흉내낸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마이너스 통장과 이를 돌려막기 위해 만들었던 10개가 넘는 카드들 뿐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놓아 시스템 안에서 통제치 않으면 언제든 나를 떠날 것이고 어느 때는 되돌아와 내 삶을 지배하기를 절대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돈의 힘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위대한 부자들, 특히 빈 주먹으로 위대한 기업을 일군 기업가, 사업가, 그들이 돈을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집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함을 절대 주저치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답을 얻기 위해 무섭도록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절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캐나다에서 사업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거의 모두가 회계사무실에 맡기고 있고 세금 역시 염라 대왕에게 운명을 선고받듯 통보받은 세금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가산세가 무서워 납부하는 것에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세금이 좀 센데 줄여줄 수 있나요? 겉으로 내색들은 안 하지만 그들 모두에겐 돈을 통제치 못하는 두 가지의 뚜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어이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공포입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력을 기울여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과정들조차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여 이들의 삶은 비록 30년 이상, 아니 어떤 이들은 그 이상을 이곳 캐나다에 살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담컨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분들의 삶은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는 수준만큼 세상이 보이듯 부자가 되는 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번든 힘에도 그 돈을 통제치 못하면 그 돈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역류함으로 나 자신을 덮치는 것입니다. 돈은 서슬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고 칼을 건넬 때는 손잡이를 알고 안전하게 돈을 건네는 것과 같지만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건네게 되면 안전한 칼 손잡이 대신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는 꼴이 됩니다. 칼 손잡이를 쥔 자가 내 쪽으로 칼을 내밀거나 혹은 급히 잡아 빼면 손가락이 잘리거나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의 무서운 속성을 알기에 부자들은 돈에 관해서는 절대 남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런 돈을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만을 믿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지배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른 부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넓은 인맥입니다. 돈에 관한 한 오직 자신만을 믿는 부자들은 넓은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돈을 다루고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분당 900만원, 시간당 5억 4천만원, 하루에 129억 6천만원씩 버는 남자 빌 게이츠. 이런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과 친구가 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30세에 이미 1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빌 게이츠에게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반드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자신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는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지만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에 떠밀려 딱 90분만 만나겠다 약속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워렌 버핏을 만나게 됩니다. 예정된 90분을 훨씬 넘기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라야 그 둘의 만남이 끝이 났고 그 이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나를 만났던 사람들 모두는 한결같이 오직 내가 갖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헌데 워렌 버핏은 내가 갖고 있던 돈 대신 왜 IBM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없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환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인재들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 라며 질문을 퍼부었고 빌 게이츠는 그런 워렌 버핏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워렌 버핏, 당시 그가 빌 게이츠에게 했던 그 질문들은 빌 게이츠 스스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질문들을 바로 워렌 버핏에게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워렌 버핏의 첫 인상을 빌 게이츠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질문을 빌 게이츠 자신에게 질문한 유일한 사람이고 또한 자신이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지적 수준과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얼마 전으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최고 경매가는 246억 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무척 외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힘을 주며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향후 부자가 되는데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행복한 부자 되기 구독자 카페를 만든 이유도 이에 기반합니다. 좋은 영향력의 속도는 매우 더딘 반면 나쁜 영향력의 파급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또래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욕과 폭력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 나라의 선왕이 손우건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등용할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모으라 명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손우건이 단번에 귀한 인재들을 7명씩이나 데려오니 선왕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었느냐고. 이때 손우건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시 갇힌 위에 새가 무리지어 살듯 인재 또한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는 법. 저는 그저 단 한 명의 우수한 인재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때 제 나라 선왕이 한 말, 유유상종.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그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오늘의 주제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내는 노력에 의한 것이며 그 가치는 행복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 1억 투잡을 뛰거나 월급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로지 내 가난한 습관만을 받고 1억을 만들고 그 1억을 통해 연 5%에서 5.4%의 부동산 수익을 얻는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고 정확히 2달 뒤인 2020년 2월 운영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모두를 철수시키고 2년간 준비해왔던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난 후 어느 정도 숨을 돌리면서 여느 때처럼 출근길 커피를 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마시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얼마나 모을 수 있지? 물론 단지 스쳐 지나가는 다소 해프닝 같은 가볍고 재미있는 생각이었지만 그 저변에는 비록 목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목표한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사업가로서 당시 코로나가 주었던 위기감, 그리고 뭔가 나 자신을 바꾸고 괴롭혀 보다 생산적인 도전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던 세이리스트, 내 스스로를 괴롭혀 즐거움을 찾는 똘끼 아닌 똘끼가 함께 작동하여 만든 생각이었습니다.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 바로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라지 사이즈가 2.7배, 한국 돈으로 약 2,700원, 하루에 2잔이면 5,400원, 한 달이면 16만 2천원, 1년이면 194만 4천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돈이 모일 수 있음에 적잖게 놀랬고 그 즉시 금피 커피를 끊기 시작했는데 그 노력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단 현상을 피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세일 전 정상 가격이 7불 50, 약 7,500원이 이 커피를 항상 세일할 때만 구입하니 3불 99불, 4,000원에 구입한 이 한 통으로 한 달을 견딜 수 있었고 다 먹을 때마다 양을 조금씩 줄여가니 2달은 거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양은 담배. 비록 상당히 오래전 캐나다의 초마, 단 2달간 피운 것이 전부이긴 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억지로 넣었고 한 갑 14불, 한국 돈으로 14,000원, 일주일에 2갑씩 한 달이면 4갑으로 11만 2천원. 1년이면 134만 4천원. 그 다음은 전기요금. 여름 때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대체하고 겨울엔 실내에서 수면 양말과 타이즈로 대체하니 약 한 달간 25불을 아낄 수 있었고 1년 동안 약 3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줄인 것은 외식. 조사하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비용 중에 하나였는데 식당에서 먹던 외식 모두를 테이크아웃으로 대체하니 놀랍게도 한 달 46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그 원인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달리 이곳 캐나다에서는 음식값의 평균 10에서 15%, 많게는 20%의 팁까지 주었는데 이 팁이 외식값을 늘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었고 이를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니 한 달 46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끼며 1년이 지나 모을 수 있었던 돈 총 552만 원.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띈 것은 연필. 아직도 만학도인 저는 볼펜을 3주에 2개꼴로 쓰고 있었고 이를 아껴야겠다 싶어 5개들이 샤프심을 2불 2,000원에 사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또다시 아낄 수 있는 대안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방치해왔던 연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필을 기피했던 이유는 뭉퉁여진 연필심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연필깎이를 사용하는 시간 때문이었는데 한참 집중도를 올려가고 있던 중에 단지 연필을 깎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해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방치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사용해보면서 극복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재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약간의 희생을 충분히 감수할 이유가 생긴 것도 한몫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사무실까지 모두를 정리하면서 찾아낸 연필은 무려 31개.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때 찾은 연필들을 아직도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연필 깎기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심을 길게 깎아 사용하니 사용량이 근 2배 이상 늘어남은 물론이고 연필 깎는 시간이 없어지며 비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아무런 희생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펜과 샤프심을 대체하여 얻은 돈은 1년간 48,000원. 연계하여 연습장 역시 소모량이 상당했는데 영어 공부를 비롯하여 사업 관련 공부 그리고 메모 등으로 사용하며 달러샵에서 사서 쓰는 노트의 소모량이 한 달에 2권 내지는 2.5권. 연습장 가격은 3불 25, 한국 돈으로 3,250원. 한 달에 2권씩 잡고 6,500원. 1년이면 7만 8,000원. 이렇게 연습장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제가 선택한 비기는 바로 헌책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신이 읽지 않는 책을 집 앞에 내놓는 풍습이 있는데 만약 그 책이 읽고 싶다면 스스럼 없이 갖고 와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 읽지 않은 책들까지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 헌책들을 메모할 때나 공부할 때 사용하면서 사용하던 연습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푼 들이지 않고 읽을 책들을 얻으면 물론 절대 줄지 않는 연습장들을 걱정 없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은 책들을 일부러 모아 저에게 직접 주시는 분들까지 계시고 그 중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까지 있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덤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헌책들을 사용하면서 얻게 된 또 하나의 수확, 버려질 사전들을 이용하여
단어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서 썼던 단어장들은 6개들이 한 묶음으로 17불 99. 늦었던 영어 공부를 만회하기 위해 다소 방대한 단어를 한꺼번에 외움으로 해서 소모되는 양도 만만치 않았는데 헌 사전을 이용하여 이를 대체하니 1년간 72,000원을 또한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장과 단어장으로 사용된 헌책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두 모아놨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이나 오물을 닦아낼 때나 찌개를 끓일 때, 집에서 고기를 굽고 나서 그릴에 붙어있는 기름때를 닦아낼 때, 혹은 여타 바닥이나 물기를 닦는 데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하나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키친타올들이었습니다. 키친타올은 지금은 아예 쓰지도 않으면 물론이고 평균 2달에 한 번씩 구매하던 24개들이 두루마리 휴지도 지금은 1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18불 99, 19,000원을 1년간 모으니 11만 4천원이 또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띈 것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던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영어 단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불현듯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목표 등등 생각나는 족족이 벽에 바로바로 붙여두는 습관이 있는 자는 이로 인해 다소 많은 양의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품을 찾고 있던 중 내 돈 하나 들이지 않으면 물론 거기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는 주위에 널려있던 기막힌 대체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제품마다 붙어있던 스티커들이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스카치 테이프보다 접착력도 좋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리낌 없이 바로바로 버릴 수도 있어서 저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손쉽게 주울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막힌 대체품이었죠. 이렇게 해서 1년간 아낀 돈 19,000원, 버려진 볼펜과 연습장,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등을 헌책과 안 쓰는 연필, 그리고 스티커로 대체하여 얻은 1년의 총 수익은 61만 3천원. 이것은 단지 금전적 의미를 넘어 환경보호라는 보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제게 더 큰 만족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만족도를 위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옛날 아재 농담이 생각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털 뽑아서 이쑤시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 다음으로 바꾼 제 가난한 습관은 헬스장 이용이었습니다. 거의 헬창 수준으로 매일매일 운동하는 저에게 헬스장은 제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루틴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1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기름값, 가는 시간, 오는 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총 3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소 큰 회의감이 들었고, 이를 홈짐으로 바꾸고 나니 시간, 전략은 물론이고 차량 유류대까지 아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진 홈짐을 통해 저는 한 달 평균 12만원, 1년간 144만원을 통장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의류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옷 입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제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캐나다에 와 발견한 제 최대이자 최애 백화점 드리프트샵, 일명 기부된 헌 제품들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파는 여름 옷들은 평균 5불을 넘기지 않고 운이 좋으면 명품 옷도 심심찮게 건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자주 이용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줄이고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세이브한 돈은 1년간 456만원.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통장을 만들 때마다 돈을 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일정량 이상의 은행 잔고를 채우지 못하면 역시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데, 실제 수수료가 매달 25,000원. 완전 도둑놈들이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적응되지 않는 이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5천만원 이하로 평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떼가는데, 돈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돈도 세이브하게 되면서 1년간 3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포기했던 제 취미 중에 골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 아직도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골프장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조금씩 인맥이 넓어지면서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앞두신 저희 외할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접떨고 싶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비록 20만원 내외로 한국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왕복 2시간과 이에 소요되는 기름값 등 순간순간이 소중한 저에게는 아직도 매우 큰 도전이기에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서 얻은 돈은 평균 20만원. 한 달에 2번 나간다고 하면 1년이면 480만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취미, 사실 이 취미는 지금도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저의 최애 취미이기도 한데, 바로
클레이 사격입니다. 골프와는 달리 캐나다에서의 이 클레이 사격은 규제도 까다롭고 상당히 고가의 레포츠에 속하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최소 5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고 이 취미를 포기하면서 얻게 된 1년의 총 수익은 자그만치 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매달 한화로 209만 8,083원을 아낄 수 있었고 1년간 총 2,517만 7천원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제 통장에는 지금 6만 5천 불, 하나로 약 6,600만원 정도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저의 1억이 향하는 목적지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원베드 고층 콘도 하나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예상 매입가는 35만 불, 한국 돈으로 3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콘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세권의 지하철에 인접한 콘도는 크기와 상관없이 임대가 잘 되는 편이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신규 콘도를 목표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콘도는 최초 디파시를 하고 나서 입주까지 총 4에서 5년이 걸리는데 1억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 4년 내지 5년 동안 충분히 지금처럼 모아 내 혼자의 힘으로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1억까지는 내년 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 수입원에서 단 한 푼도 갖다 쓰지 않고 오로지 내 가난한 습관만을 받고 1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투자하여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다. 해보니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방식이 저에게는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 다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돈을 지배하여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부자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결과를 안전하고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특히 가난한 삶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목표와 이에 대한 뚜렷한 질문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1억을 모아야겠다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이 1억이 쏘아 올려야 할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은 돈을 모이게 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적의 방법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습관만을 바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삶을 바꿔 부자 아빠의 길로 접어든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투자 성향은 레버리지 투자, 즉 빚을 이용한 투자를 매우 지향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더욱이 감당치 못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제가 감당치 못함을 저는 20년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돈을 빌린다 해도 철저하게 20%를 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는 부채에 대한 예찬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 다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극에 달하는 상황 하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부채여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는 내 재산을 불려주기는커녕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버는 것만큼이나 손해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작은 눈송이를 굴려 조금씩 크기를 불려나가야 하는 부자의 길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를 충분히 극명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쪽팔리게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친구를 향해 준비했던 그 모든 조언들을 즉시 주워 담았습니다. 진정 쪽팔림을 느껴야 하는 것은 그깟 체면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그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진정코 쪽팔려야 할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쪽팔린 걸까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참지 못하는 것,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담배 한 모금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입던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쪽팔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가난한 삶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내 가난한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이끄는 것, 이것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절대 위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회비용. 즉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을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돈을 모아 투자한다라고 하는 단순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입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지금의 시대상이 우리를 더욱더 한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오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른 잎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부자로 이끌어야 할 때 필요한 실천적 행동 강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불행을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불확실성들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끝도 모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들처럼 달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큰 위기와 위험으로 계속해서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이런 세상과 어찌 맞서 싸워 내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저의 1억을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작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의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한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대우를 갖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통찰력과 행동들이 이 잔인한 세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그 어디에 계시든 삶에 맞서 부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귀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정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